안녕하세요, 여러분. 주연의 라디오 사연입니다. 오늘은 사랑이 깨지고 그 자리에 차갑게 세워진 복수의 설계도 이야기를 전해드릴게요. 믿음이 무너질 때 사람은 어디까지 달라질 수 있을까요? 조용하지만 단단한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민태호는 작은 건축사무소를 운영하는 남자였다. 35의 나이, 직원 셋과 함께 소형 프로젝트를 주로 맡았다. 카페 인테리어, 단독주택 설계, 가끔 소규모 상가 건물, 화려하진 않았지만 성실했다. 그는 매일 새벽 2시까지 사무실에 남아 도면을 그렸다. 완벽한 선 하나를 위해 지우개를 수십 번 쓰는 사람이었다. 집에 돌아오면 아내 유나린이 소파에서 노트북을 켜고 있었다. 그녀는 대형 광고회사의 마케팅 실장이었다. 야근은 일상이었고 주말에도 전화가 끊이지 않았다. 태호는 그런 아내를 이해했다. 자신도 그랬으니까. 둘은 서로의 바쁨을 존중했고 그게 사랑이라고 믿었다. 아들 한결이는 올해 8살이었다. 태호는 가끔 주말 아침 아이와 함께 레고를 조립했다. 아빠, 이거 어떻게 맞춰? 한결이가 물으면 태호는 웃으며 대답했다. 천천히 보면 보여. 구조가 다 있어. 아이는 고개를 갸웃하며 다시 블록을 맞췄다. 태호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이 평범한 일상이 자신이 설계한 가장 완벽한 구조물이라고. 하지만 그는 몰랐다. 아내가 자신의 노트북을 몇 번이나 열어봤다는 걸, 파일을 복사했다는 걸, 그리고 그 파일이 누군가에게 전달됐다는 걸 태호는 여전히 믿고 있었다. 이 집이, 이 관계가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성실함이 모든 걸 지켜줄 거라고.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설계되지 않았다. 균열은 이미 시작됐고 태호는 아직 그걸 보지 못했다. 그는 오늘도 도면을 그렸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는 편의점에서 아내가 좋아하는 딸기 우유를 샀다. 작은 배려였다. 그는 몰랐다. 그 배려가 곧 배신으로 돌아올 거라는 걸. 윤하린의 상사 노규석은 42살의 능력 있는 남자였다. 그는 회사에서 가장 큰 프로젝트를 따내는 사람이었고 누구보다 빠르게 승진했다. 그의 책상 위에는 항상 새로운 기획서가 쌓여 있었다. 하리는 그런 규석을 존경했다. 아니, 처음엔 그랬다. 어느 금요일 저녁 회식 자리에서 규석이 말했다. 하린 실장, 요즘 프로젝트 막혀서 답답하지 않아요? 하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신규 복합상가 광고건이었다. 클라이언트는 독특한 콘셉트를 원했지만 팀에서 나온 아이디어는 모두 평범했다. 뭔가 건축적인 감각이 필요한데 우리 팀엔 그런 사람이 없어요. 하린이 한숨을 쉬었다. 규석이 웃으며 물었다. 남편분이 건축 쪽이시죠? 한번 조언 구해보시는 건 어때요? 하린은 잠깐 망설였다. 태호는 요즘 자기 프로젝트로 정신없었다. 작은 카페 설계였지만 그는 밤새 도면을 수정했다. 집에 오면 지쳐서 말도 별로 없었다. 글쎄요, 남편도 바빠서. 하린이 얼버무렸다. 그냥 가볍게 물어보는 정도로요. 실장님, 남편이 설계한 거 보면 감각이 있던데
규석은 언제 봤냐는 듯 웃었다. 사실 그는 작년 회식 때 할인의 핸드폰에서 태호가 보낸 설계 사진을 본 적이 있었다. 감각 있는 사람은 눈에 보이거든요. 며칠 뒤 규석은 할인을 따로 불렀다. 회의실이 아니라 외부 카페였다. 이번 프로젝트 실장님한테 달렸어요. 성공하면 임원 트랙도 열릴 겁니다. 그의 말은 달콤했다. 할인은 흔들렸다. 실장에서 임원. 그건 그녀가 오랫동안 꿈꿔온 자리였다. 남편분 자료 좀 참고할 수 있을까요? 물론 공식적으로 쓰는 건 아니고 그냥 영감을 얻는 정도로요. 할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냥 참고만 하는 거라고, 태호는 어차피 모를 거라고. 자기 합리화가 시작됐다. 그날 밤 태호가 샤워하는 사이 할인은 그의 노트북을 열었다. 비밀번호는 한결이 생일이었다. USB를 꽂는 그녀의 손이 떨렸다. 파일 전송 중이라는 창이 떴다. 30초. 할인은 숨을 참았다. 전송 완료. 그녀는 재빨리 노트북을 닫았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소파에 앉아 드라마를 틀었다. 욕실에서 물소리가 들렸다. 할인은 리모컨을 꽉 쥐었다. 화면 속 배우들이 웃고 있었지만 그녀의 얼굴엔 미소가 없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민태호는 거래처 미팅에 참석했다. 작은 복합상가 프로젝트였다. 클라이언트는 건축과 마케팅을 함께 진행하고 싶다며 몇몇 광고회사도 자리에 초대했다. 태호는 별 기대 없이 회의실에 앉았다.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됐다. 한 광고회사 팀장이 나와 화면을 켰다. 저희가 제안하는 콘셉트는 공간의 흐름입니다. 화면에 이미지가 떴다. 태호는 순간 숨이 멎었다. 그건 자신이 한 달 전에 설계한 카페 도면이었다. 정확히는 그 일부였다. 곡선형 동선, 자연광을 끌어들이는 천창 구조, 단차를 이용한 공간 분리, 모두 그가 밤새 고민해서 만든 디자인이었다. 이 구조는 방문객의 시선을 자연스럽게 유도하며 팀장이 설명을 이어갔다. 태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옆자리 동료가 속삭였다. 저거 대표님 설계랑 비슷한데요? 태호는 고개를 저었다. 비슷한 게 아니야. 똑같아. 미팅이 끝난 뒤 태호는 그 광고회사 이름을 확인했다. 할인이 다니는 회사였다. 그는 침착하게 사무실로 돌아왔다. 직원들에게는 일찍 퇴근하라고 했다. 그리고 혼자 남아 컴퓨터를 켰다. 먼저 자신의 파일 이력을 확인했다. 수정 날짜, 접근 기록, 모두 정상이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외부 저장 장치 연결 기록이 있었다. 그날은 자신이 집에 있던 날이었다. 태호는 이메일 계정에 접속했다. 발신 기록을 하나하나 뒤졌다. 그리고 발견했다. 자신의 계정에서 보낸 메일이 하나 있었다. 받는 사람은 낯선 회사 메일 주소, 첨부 파일, 카페 설계안 최종 집, 발송 날짜는 2주 전 밤 11시. 태호는 그 시간에 샤워를 하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났다. 창밖을 바라봤다. 밤하늘에 별이 보이지 않았다. 그는 핸드폰을 꺼내 할인에게 전화를 걸까 망설였다. 하지만 멈췄다.
아직은 아니었다. 확신이 필요했다. 다음 날 새벽, 태호는 회사 서버에 접속했다. 모든 설계 파일에 디지털 워터마크를 심기 시작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추적 가능한 코드였다. 그리고 주요 파일들을 특허청 시스템에 우선 등록했다. 날짜와 시간이 찍힌 원본 증거. 그는 마우스를 천천히 움직이며 생각했다. 만약 정말 아내가 그랬다면, 만약 정말 자신을 배신했다면 그는 어떻게 해야 할까? 태호는 모니터를 끄고 창밖을 봤다. 동이 트고 있었다. 그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사랑은 믿음으로 지어지지만 배신은 증거로 무너진다는 걸. 민태호는 며칠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아니, 하지 않은 척했다. 평소처럼 출근하고 평소처럼 도면을 그렸다. 집에 돌아가면 할인에게 웃으며 말을 건넸다. 오늘 저녁 뭐 먹을까? 할인은 여전히 노트북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아무거나? 그녀의 대답은 늘 그랬다. 태호는 참았다. 하지만 밤마다 잠들지 못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정말 아내가 그런 짓을 했을까? 혹시 자신의 착각은 아닐까?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다. 외부 저장 장치 연결 기록, 자신의 계정에서 발송된 메일, 그리고 미팅에서 본 그 설계안. 일주일 뒤 태호는 움직였다. 먼저 건축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 익명 계정을 만들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글을 올렸다. 모 대형 광고회사 건축 설계안 무단 사용 의혹. 구체적인 회사명은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업계 사람들은 눈치가 빨랐다. 어디 회사예요? 증거 있어요?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다. 태호는 신중하게 답글을 달았다. 증거는 있습니다. 다만 법적 문제가 있어 공개는 어렵습니다. 업계 종사자분들은 조심하시길. 그 글은 빠르게 퍼졌다. 건축사무소 단톡방, 설계 프리랜서 모임, 심지어 광고업계 커뮤니티까지. 소문은 눈덩이처럼 커졌다. 사흘 뒤 노규석의 회사에 전화가 걸려오기 시작했다. 그쪽에서 진행하는 복합상가 프로젝트, 설계 출처가 명확한가요? 클라이언트였다. 규석은 당황했다. 당연히 저희 자체 제작입니다. 하지만 클라이언트는 만족하지 않았다. 온라인에 의혹이 제기됐던데 원본 파일 확인 가능할까요? 규석은 할인을 불렀다. 이거 뭐야? 어디서 난리가 난 거야? 할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저도 모르겠어요. 규석은 차갑게 말했다. 실장님이 가져온 자료 아니었어? 남편한테 받았다고 했잖아. 하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결국 회사는 프로젝트를 중단했다. 클라이언트는 계약을 파기했다. 표절 의혹이 있는 안건은 진행할 수 없습니다. 공식적인 기록은 없었다. 법적 문제도 없었다. 하지만 업계 평판은 이미 바닥에 떨어졌다. 며칠 뒤 하리는 인사팀에 호출됐다. 실장님, 당분간 대기 발령입니다. 직위 해제였다. 그날 밤 하리는 집에 일찍 돌아왔다. 태호는 거실에 앉아 있었다. 그는 아내를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다. 힘든 일 있어? 하리는 고개를 숙였다. 태호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도 알고 있었다. 서로가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며칠이 지났다. 집안은 조용했다. 너무 조용했다. 유나리는 회사에 나가지 않았다. 대기 발령이라는 이름에 사실상 퇴출이었다. 그녀는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 핸드폰만 들여다봤다. 동료들의 연락은 끊겼다. 업계 지인들도 연락을 피했다. 소문은 이미 퍼졌다. 민태호는 여전히 평소처럼 출근했다. 아침에 커피를 내리고 한결이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사무실로 향했다. 집에 돌아오면 저녁을 차렸다. 하리는 밥을 먹지 않았다. 배 안 고파.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갔다. 어느 금요일 밤, 태호는 거실 테이블에 서류 봉투 하나를 놓았다. 하린이 방에서 나왔다. 그녀는 봉투를 봤다. 무엇이 들었는지 물어보지 않았다. 이미 알고 있었다. 태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열어봐. 하린은 천천히 봉투를 열었다. 이혼 합의서였다. 그녀의 손이 떨렸다.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했어? 목소리가 갈라졌다. 태호는 창밖을 바라봤다. 이렇게까지라니. 그는 차분했다. 너무 차분해서 오히려 무서웠다. 당신이 내 파일을 빼낸 날 나는 샤워하고 있었어. 돌아와서 노트북을 열었을 때 화면이 미세하게 따뜻했지. 그날은 몰랐어. 하지만 나중에 기록을 보니 알겠더라. USB가 연결됐었다는 걸. 하리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태호가 계속 말했다. 당신은 내가 모를 거라고 생각했겠지. 아니면 알아도 참을 거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나는 당신을 믿었어. 그게 내 실수였어. 그의 목소리엔 분노가 없었다. 그저 차가운 사실만 있었다. 하린이 울먹였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됐어. 규석이 자꾸 압박하고 승진 얘기가 나오고 나도 힘들었어. 태우는 고개를 저었다. 힘든 건 나도 마찬가지였어. 하지만 나는 당신을 팔지 않았어. 침묵이 흘렀다. 태호가 다시 말했다. 내가 원한 건 네가 느끼는 그 감정이야. 의심, 두려움, 그리고 이름. 이제 알겠어? 내가 느낀 게 뭔지. 하리는 눈물을 닦으며 물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태호는 테이블 위에 펜을 놓았다. 서명해. 한결이는 내가 키울게. 당신은 새로 시작하면 돼. 이제 서로 설계 도면을 바꿀 일은 없을 테니까.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하리는 서류를 움켜쥔 채 그대로 앉아 있었다. 태우는 방으로 들어가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내일 아침까지 생각해봐. 하지만 내 결정은 이미 끝났어. 문이 닫혔다. 거실엔 하린만 남았다. 그녀는 서류를 내려다봤다. 눈물이 종이 위에 떨어졌다. 글씨가 번졌다. 석 달이 흘렀다. 이혼은 조용히 마무리됐다. 법정 다툼도 재산 분쟁도 없었다. 유나리는 자신의 짐을 챙겨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다. 한결이는 아빠와 함께 남았다. 주말마다 엄마를 만났지만 아이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다. 엄마는 왜 따로 살아? 처음엔 물었지만 이제는 그냥 받아들였다. 민태호는 바닷가 근처 작은 마을로 사무실을 옮겼다. 서울의 좁은 오피스텔 대신 단층 주택을 개조한 공간이었다.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다. 파도 소리가 들렸다.
그는 더 이상 대형 프로젝트를 맡지 않았다. 대신 사람들의 작은 공간을 설계하기 시작했다. 책방 주인이 찾아왔다. 책장 배치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태호는 공간을 둘러봤다. 그리고 말했다. 손님이 자연스럽게 머무를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해요. 의자를 창가에 두고 책장은 낮게, 사람이 책에 둘러싸이는 게 아니라 책이 사람을 감싸는 느낌으로. 책방 주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카페 사장이 찾아왔다. 손님이 오래 앉아있게 하려면요? 태우는 웃었다. 오래 앉아있게 하는 게 아니라 다시 오고 싶게 만드는 거예요. 빛의 각도, 의자의 높이, 테이블 간거리. 편안함은 설계되는 거예요. 어느 날 한결이가 물었다. 아빠, 우리 언제 서울 갈 거야? 태우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여기가 좋지 않아? 한결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좋아. 바다도 보이고. 근데 가끔 엄마 생각나. 태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래. 사무실 벽에는 문장 하나가 붙어 있었다. 복수는 부수는 게 아니라 다시 짓는 일이다. 누군가는 그를 불쌍하다 했다. 아내에게 배신당하고 서울을 떠나고 작은 마을에 숨어 사는 남자. 하지만 태호는 웃었다. 무너진 건 사랑이었지만 다시 세운 건 자신이었다. 어느 저녁 한결이와 함께 해변을 걸었다. 아이는 조개 껍데기를 주우며 물었다. 아빠, 이거로 뭐 만들 수 있어? 태호는 손바닥에 조개를 올려놓고 말했다. 뭐든 만들 수 있어. 부서진 것도 다시 이어붙이면 새로운 게 되거든. 한결이는 고개를 갸웃했다. 진짜? 태호는 웃으며 대답했다. 진짜야, 아빠가 지금 그걸 하고 있거든. 석양이 바다를 붉게 물들였다. 태호는 아들의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갔다. 그의 뒤에는 파도 소리만 남았다. 밀려왔다가 다시 빠져나가는, 그렇게 반복되는 소리. 태호는 생각했다. 삶도 그런 거라고. 무너지고 다시 쌓이는 것. 같은 시각. 서울 신림동 작은 원룸. 유나리는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다. 화면엔 9인구 사이트가 켜져 있었다. 이력서를 수정한 지 몇 번째인지 셀 수 없었다. 마케팅 실장 경력, 주요 프로젝트 성과, 수상 내역. 화려해 보였지만 이제는 아무 의미가 없었다. 며칠 전 면접을 봤다. 중견 광고회사였다. 면접관이 물었다. 이전 회사는 왜 그만두셨나요? 하리는 준비한 대답을 했다. 새로운 도전을 찾아서요. 면접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런데 업계에서 들리는 얘기가 있던데요. 설계 자료 관련해서? 하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결과는 불합격이었다. 이유는 명시되지 않았다. 하지만 하리는 알았다. 소문은 생각보다 빨리 퍼졌다. 공식적인 기록은 없었지만 업계는 좁았다. 누군가 누군가를 알았고 모두가 조심했다. 저 사람은 조심해야 해. 그렇게 낙인 찍히는 건 한순간이었다. 하리는 창밖을 바라봤다. 좁은 원룸 창문으로 보이는 건 맞은편 건물 벽뿐이었다. 예전엔 한강 뷰 아파트에 살았다.
넓은 거실, 드레스룸, 안방에 딸린 욕실. 지금은 싱크대와 침대 사이가 세 걸음이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노규석이었다. 하리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는 이미 다른 회사로 옮겼다. 승진까지 했다고 들었다. 모든 책임은 하린에게 남겨졌고 그는 깨끗하게 빠져나갔다. 주말이 되면 한결이를 만났다. 아이는 예전처럼 밝았다. 엄마, 우리 아빠랑 바다 갔다 왔어. 조개도 주웠어. 하리는 웃으며 물었다. 재밌었어? 음, 아빠가 조개로 뭐든 만들 수 있대. 하리는 아이를 안았다. 그리고 참았던 눈물이 흘렀다. 한결이가 물었다. 엄마 왜 울어? 하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엄마 기뻐서 그래. 아이는 엄마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다. 엄마도 바다 보러 올래? 아빠가 괜찮대. 하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갈 수 없다는 걸 알았다. 그날 저녁 한결이를 태호에게 돌려보낸 뒤 하리는 혼자 편의점에 갔다. 딸기 우유 하나를 샀다. 예전에 태호가 사주던 거였다. 작은 배려. 그때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이제는 그리웠다. 그녀는 원룸으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다. 딸기 우유를 마시며 생각했다. 첸당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그리고 그게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 핸드폰에 알림이 떴다. 또 다른 불합격 통보였다. 하리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바라봤다. 아무 말도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다. 그저 시간이 지나가기를 기다렸다. 1년이 지났다. 민태호의 작업실은 이제 마을 사람들에게 익숙한 공간이 되었다. 그는 더 이상 큰 건물을 설계하지 않았다. 대신 사람들의 작은 꿈을 그렸다. 퇴직한 교사의 서재, 신혼부부의 첫 집, 홀로 사는 할머니의 작은 정원. 그의 도면엔 화려함 대신 따뜻함이 있었다. 한결이는 마을 학교에 잘 적응했다. 친구도 생겼고 매일 바닷가를 뛰어다녔다. 어느 날 아이가 물었다. 아빠, 우리 계속 여기 살 거야? 태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여기가 좋잖아. 한결이는 씩 웃었다. 나도 좋아. 작업실 벽의 문장은 여전히 그대로였다. 복수는 부수는 게 아니라 다시 짓는 일이다. 가끔 찾아오는 손님들이 그 문장을 보고 물었다. 무슨 뜻이에요? 태호는 답하는 대신 웃었다.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있었다. 어느 봄날, 태호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마을 공동체 센터 설계였다. 주민들이 모여 차를 마시고 책을 읽고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 구조를 만들고 싶었다. 도면을 그리며 그는 생각했다. 건축의 본질은 결국 관계였다. 벽과 벽 사이, 공간과 공간 사이에 사람이 있었다. 한편 유나리는 결국 작은 스타트업에 취직했다. 직급도 연봉도 예전만 못했다. 하지만 일은 할 수 있었다. 점심시간엔 혼자 샌드위치를 먹으며 핸드폰을 봤다. 한결이가 보내온 사진이었다. 바닷가에서 아빠와 함께 찍은 셀카. 둘 다 웃고 있었다.
하리는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다. 답장을 보냈다. 한결아, 다음 주말에 보자. 엄마가 맛있는 거 사줄게. 그녀는 더 이상 승진을 꿈꾸지 않았다. 임원 자리도 한강뷰 아파트도 관심 없었다. 그저 한결이를 만날 때 부끄럽지 않은 엄마이고 싶었다. 그게 전부였다. 어느 저녁 태호는 한결이와 함께 해변을 걸었다. 석양이 바다를 붉게 물들였다. 한결이가 물었다. 아빠, 엄마는 언제쯤 괜찮아질까? 태호는 잠시 멈춰섰다. 모르겠어. 하지만 엄마도 다시 짓고 있을 거야. 엄마만의 방식으로. 한결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파도가 밀려왔다가 빠져나갔다. 태호는 생각했다. 누군가는 그를 불쌍하다 했다. 배신당하고 떠나고 작아진 삶. 하지만 태호는 알았다. 무너진 건 사랑이었지만 다시 세운 건 자신이었다. 그리고 그걸로 충분했다. 태호는 아들의 손을 잡았다. 둘은 천천히 집으로 걸어갔다. 뒤에는 파도 소리만 남았다. 무너지고 다시 쌓이는 소리. 삶은 그렇게 계속되었다. 그는 복수를 완성했지만 정말 마음까지 다시 세운 걸까요? 복수는 끝이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시작이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주연의 라디오 사연의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